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자,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이슈, 정치 뉴스를 정면에서 훈수를 더 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훈수, 훈수를 더 줄 두 분의 고수 모십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민주당의 586 용태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 민주당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부터 이게 지금 민주당의 내홍, 이거 권력 갈등이 시작된 겁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 그런데 이번 일은 어찌 됐건 이번 사건을 이제 한마디로 규정을 한다면 민주당의 이준석이 되려고 하는 박지원의 과도한 자기 정치다. 과도한 자기 정치요? 예, 전 그렇게 규정을 내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로 민주당이 이렇게 86세대가 다 용퇴하고 뭔가 변화하기를 원했다면 네. 본인이 영입됐을 때 초기부터 그 일을 했어야죠. 비대위원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예.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닌가요, 원래? 그래서 지방선거 공천 때부터 이거 혁신 공천 해야 된다. 공천 때부터 목소리는 냈죠. 그런데 그런 정도로 갖고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사람 서울시장 출마시키지 마라. 네. 하고 뭐 항의를 하든지 그때 이미 액션에 나섰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서야 네. 나서기 때문에 진정성이 많이 훼손이 지금 돼버린 진정성이 훼손됐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 보아하니 뭐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 그렇게 되면 그 책임론으로부터 본인이 자유롭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뭐 당에 원래 뿌리가 있던 사람도 아니고 네. 외부에서 온 자기 같은 사람 그냥 팽당하고 끝날 거다. 그런 개인적인 위기감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많이 작동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후에 자기 위치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이다.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건데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박지원 위원장 얘기는 뭐 지난 그 재보궐선거 때도 나왔던 얘기였고 작년에 이미 지난해 그렇죠. 4.7 재보궐선거 때 나왔던 얘기였어요. 예. 대선 때도 부단히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박지원 위원장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긴 했어요. 86 용퇴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팬덤 정치에 너무 기대고 있고 우리나라 정치 전반에 관련된 얘기는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에게 절박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 이후에 네. 민주당이 쇄신과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송영길 대표였는데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고 이재명 후보는 당사자였는데 패배의 당사자였는데 지금 이제 또 출마했어요. 가장 그 쉬운 지역구에 네. 말이죠. 윤호중 위원장, 윤호중 원내대표였는데 지금 비대위원장 공동을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민주당은 일반 국민이 보기에 쇄신과 혁신과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지현 위원장의 말은 100% 맞는 말인데 네. 시기가 너무 지금 맞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시기가 안 맞는다. 4.7 재보선 지난해도 나왔고 대선 때도 나왔던 얘기고 당연히 당위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네.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을 말씀한 거예요. 말을 잘 그럼 했는데. 이종훈 평론가처럼 그러니까 너무 늦게 지금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시기가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기가 문제다. 엿새 일주일 남겨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당내 갈등으로 비치니까 일단 유권자들은요. 당내 갈등으로 비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내 갈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다 본질적으로 볼 때는 친문과 친명의 권력 다툼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 박지원 위원장이 뭐 자기 정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처음에라는 게 있잖아요. 철험회라는. 네, 철험회. 강경파, 초선 강경파 모임인데 거기에 포진된 분들도 문제가 많다고 일반적으로 많이 인식을 해요. 너무 강경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그러나 또 이분들 말고 또 지금 용태론의 대상인 586 세대들. 이분들은 기득권 세대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초선 강경파와 이 지금 친문은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들이 반성을 좀 내야 되는 거였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볼 때 박지원 위원장의 말은 대단히 소중한데 선거를 바로 앞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방식과 시기가 조금 비판받을 여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도 그렇고 또 이번 대선에서도 586 용태론 뭐 끊임없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중진 의원들, 지도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글쎄요. 이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되나요? 뭐 당연히 당사자들이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그리고 어찌됐건 이런 새로운 개혁을 한다. 특히 인적 쇄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인적 쇄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들이 더군다나 힘을 가진 중진 의원들이다 이러면 더 그 반발은 강력한 겁니다. 그건 뭐 어느 당에서나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박지원 위원장의 주장이 정말로 당일원이 확고한 하고 정말로 진정성 있게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여지고 여론이 그렇게 형성됐다라고 한다면 네. 그들도 반발을 못 합니다. 그야말로 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내고 그냥 당하죠, 보통은.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경우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하고 나선 것은 아무래도 좀 개인적인 뭔가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지금 이 시점에 저런 얘기를 할 리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 동기가 굉장히 좀 약간 의심이 가는 거예요. 뭔가 좀 불순한 의도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딱 바로 그런 시선이 있고 또 그런 시각이 또 상당히 좀 먹혀들기 때문에 그들도 지금 자신감을 갖고 어떻게 보면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당권 경쟁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뭐. 일단 주류 기득권 세력이거든요. 586 세대가. 근데 그들이 지금 이 박지원 위원장의 말대로 하면은 그들은 정치권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속내들이 있겠죠. 정치적 속셈들이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전 민주당의 기득권들의 어떤 자신의 정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반발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정치라는 게 그렇게 해서 또 움직이는 거거든요. 다 자신들의 셈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좀 박지원 위원장의 말은 좀 정확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럼 586세들이 이렇게 아무리 제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긴 했습니다만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아닌 거죠. 시기를 앞두고 바로 이제 일주일 앞두고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갈등을 증폭시키면 되느냐라고 비판하되 그러나 박지원 위원장이 했던 얘기는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지방선거보다도 의원 개개인들은 총선거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방선거에 만약에 패배하더라도 자신들의 정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점이 더 반영됐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장에게 굉장히 거세게 비판을 하면서 몰아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정치가 필요했다. 당권 경쟁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86도 그렇고 지금 박지원 위원장도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를 지금 이제 그렇죠. 다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번 지방선거는 이기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양쪽 다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그 뒤에 이제 권력 구도를 어떻게 짤 거냐 하는 부분 쪽으로 벌써 움직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박지원 뒤에 이재명이 있는 거 아니냐. 네. 명심이 반영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번 만약에 지방선거 패하면 곧바로 그 책임론 불똥이 아마 튈 거예요. 예. 박지원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박지원 위원장 불러들인 사람이 누군가요? 이재명 후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책임론을 차단시키면서 이재명 그 후보의 목표는 뭔가요? 이번에 개항을에 나온 이유도 그렇고 결국은 차기 당권을 쥐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당을 재편하고 그러려면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당내 주도 세력인 86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젊은 층으로 싹 쇄신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교로 다 도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이 지금 그런 그 이심전심으로 지금 이번 행보가 나왔고 이재명 지금 후보의 발언을 봐도 좀 그렇잖아요. 은근히 편들어주는. 네. 예.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럴 때냐라는 거죠, 사실은. 예.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 그래도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선거 끝나고 그래도 싸움을 시작해야 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박 위원장의 이 긴급 기자회견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한마디를 거들었어요. 586 의원들이 용퇴한 다음에 대안이 뭐냐. 그 이후에 김용민, 김남국, 고민정 의원의 세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안도 좀 제시해달라. 이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최 교수님. 이준석 대표는 지금 뭐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상대당의 이제 이런 갈등 국면을 저는 뭐 부추기는 걸로 봐요. 부추기는 걸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뭐 남의 당이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죠. 뭐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아직은 이제 분위기가 유리한데 뭐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공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6월 1일까지. 그렇죠. 이제 분위기가 좀 좋은데 국민의힘이
사실 뭐 결과는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현재 국민의힘의 그 우세가 좀 점쳐지는 거는 국민의힘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네. 일단 정권이 출범한 초고 네. 또 정권에 뭔가 힘을 실어주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네,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뭔가 쇄신 방송 이런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우세한 건데 이 대표가 이제 철험의 의원들이 이분들이 지금 강성 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검수완박에 이제 유난히 나섰던 의원들이고 지난 조국 사태 때도 아주 호위무사를 했던 분들인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까 이제 그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하는 그 대상이 된 분들 586 그 기득권 세력들. 네. 과 이분들은 또 초강경 세력들인데 나름의 또 기득권이에요. 이 철원의 의원들도 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이분들도 지금 초선들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양쪽이 다 사실은 민주당의 지금 민주화 이후에 5년 만에 정권을 뺏긴데 상당히 저는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볼 때, 그러니까 중도 유권자들이 볼 때는 586 세대도 그렇고 지금 철원에 지금 얘기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뭐 김용민, 김남국, 고민정 의원들 이분들이 유권자들 중도층이 보기에는 뭔가 어쨌든 간에 조국 사태도 너무 앞에 나서고 말이죠. 네.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대표 말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런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남의 당 얘기 좀 혼수 드는 거라서 이건 뭐 이렇게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예. 네. 자, 이종훈 평론가님, 그 진중권 교수가 정치 개혁을 위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초선 의원들 모임 이 철험회를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신 도움이 거죠. 되는 얘기요? 민주당에 도움되는 얘기다?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 그동안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청 관계에서 제 목소리를 못 낸다. 그런 비판이 나오니까 우리 이제 제 목소리 내겠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하고 회동을 또 자리를 만들었더니 전부 다 가서 사진 찍기 바쁘고 네, 그래서 한번 또 비난 여론이 일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 철험회가요. 네. 앞에 86철험회라고 불러야 된다고 봐요. 86철험회다. 86 그 운동권 세력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기득권화 돼 있는 초선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민주당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개혁 대상이 앞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잘 되려고 한다면. 네.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는 비호감 인사들만 찝어서 이제 이런 사람들 세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재명 지금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자 한다 또는 뭐 박지원 위원장을 뭐 당대표로 뭐 전면에 내세운다 이준석 지금 대표처럼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사람들도 정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갈아치운다면 싹 갈아치우는 그런 그 해법을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들도 사실은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조정실장 이 문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지냈죠. 윤정원 기업은행장이 내정이 돼 있는데 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 그런데 이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게 당정 간의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건지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 윤정원 기업은행장이 국무조정실장이 되는 것이 맞느냐? 국민의힘에서는 당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주 이례적이에요. 정권 초기인데. 네. 이 부분을 지금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죠. 뭐 탈원전 주장했고 이제 이 대상되는 분이 그리고 이제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 정책을 이제 했던 분이라서 현 정권의 임기 초에 국무조정실장으로는 낫지 않는다. 좀 일리가 있는 논거라고 봐요.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자리가 대한민국의 여러 정책들을 조율하는 자리거든요. 국무총리실에 있는 자리고 그런데 장관급이고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가장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비판하면서 정권이 교체됐는데 그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이 되는 건 맞지 않죠. 그게 이제 하나고 그거 말고 두 번째가 그럼 이 속내에 어떤 기류가 있는 것인가. 이거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그렇게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윤준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미는 인사잖아요. 지금 윤종원 지금 대선 후보자가.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가 이제 노골적으로 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당정 갈등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신진 관료 세력과 물론 한덕수 총리가 신진 세력은 아닙니다만 새로 들어온 관료 세력과 이런 윤핵관으로 불리는 이 세력들 간에 그런 뭔가 갈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까 말씀 나눈 그 탈원전 소주성 이런 정책을 했던 사람이니까 안 된다는 당위론적인 것인지 이런 게 이제 같이 결합돼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한 총리로서 이 부분을 만약에 당의 말대로 한다면 자기가 책임 총리로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총리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동안 그 책임 총리의 그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끝까지 밀어붙이라고 할 겁니다. 한 총리는. 한 총리가 특별히 좀 아끼는 후배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저는 큰 문제 없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 없다고요? 예. 전 정부의 경제수석을 지냈던 인물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앉히는 게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뭐 경제부총리라든가 그러니까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이분을 지금 데려간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고 비판을 받아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무조정실장 정도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래요. 오히려 이런 인물도 한 명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자 아닙니다, 이분.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했던 홍장표 그 문재인 정부 초기 이제 그 경제수석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전 경제부총리하고 굉장히 갈등 많이 겪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론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확인이 되면서 대체제로 이분을 경제수석으로 그때 데려와서 이분은 이른바 포용적 성장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의자인데 포용적 성장 그거는 뭐 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버리고 택한 개념이죠. 혁신성장 얘기하면서 함께 그러니까 성장과 더불어서 그래도 좀 포용성을 함께 가져가자. 그렇게 경제정책을 바꿨어요, 사실은. 경제 철학을 바꾼 건데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 거죠. 이 부분 오늘 보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께서 쭉 설명을 하시던데 그 설명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라인을 보자고요. 다 성장론자입니다. 그죠? 한덕수 총리조차도 성장론자예요. 그러면 한 사람 정도는 경제 라인에 이런 포용적 성장론자가 있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분 남았는데요. 정치권을 향한 두 분의 오늘의 훈수 짤막하게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정치권 전체를 말씀하라는 얘기인가요? 뭐 어디든 좋습니다. 뭐 민주당이 됐든 뭐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에게 좀 이제 조언하고 싶은 게 지금 그 갈등이 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부분을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일단 그 여러 가지 뭐 권력 갈등이라든지 정치공학이 뭔지 모르지만 박정 위원장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철험회라는 그 소속된 그 강경파 초선 의원들, 그 주류 못지 않은 기득권 세력도 그렇고 586 운동권 기득권 세력도 그렇고 뭔가 바뀌지 않으면 민주당이 패러다임을 바꿔라. 패러다임을.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과거와 관계없이 바꿔라. 그런 이제 훈수를. 박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라. 들어라. 이제 그 말씀. 이종훈 평론가님. 단디하자 국민의힘. 단디하자. 그러니까 요즘 국민의힘 조금 잘 나가요. 이럴 때 잘해야 된다. 지방선거 아직 안 끝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재에 의해서 어떻게 이게 또 출렁일지 모른다. 이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두 분의 훈수를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